특집 물음표 살인행기. 궁금한 것은 많지만 시간이 없는 바쁜 현대인들과 함께 세상 만사를 질문하며 돌을 닦는 방송입니다. 안녕하세요, 변도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네. 오늘 미술 특집인데 또 주변에서 제일 가장 미술 전문가들 모셨습니다. 저번에도 출연하신 홍사님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전업 미녀에서 네. 미술 전문가가 되어버린 네네. 홍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동네 친구를 급하게 또 모셨습니다. 저랑 같이 고등학교 때 미술학원 다니던 친구입니다. 네, 회사원 씨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변도사님. 고등학교 때 미술학원 같이 다녀서 미대에 진학했다가 졸업 후 미술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는 회사원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분이 더 오시기로 했는데 이분이 유일하게 그림을 그리고 계시는 분인데 미술학원의 강사로 일을 하고 계셔서 퇴근 시간이라 조금 30분 정도 늦는다니까 우리 얘기를 하고 있다가 오면은 그 편집점 아시죠? 잠깐 이렇게 말을 멈췄다가 다시 하면 됩니다. 어쨌든 자, 시작할게요. 오늘 미술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 바나나 덕테이프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그 미술 작품 혹시 아시나요? 들어보셨어요? 말을 하세요. 이거 라디오예요. 맞다. 마이크에 가까이 얘기를 하시면 돼요. 네네네. 고개를 끄덕이지 마시고 TV 아니니까 이거 들어보셨어요? 네네네네. 네, 이거 꽤 작년쯤에 유명했잖아요. 그 겨울쯤이었던 걸로 기억나는데 바나나를 그냥 벽에 테이프로 탁 붙여놓고서 전시를 했던 작품이죠. 근데 이게 나왔을 때 되게 많이 이야기가 많았어요. 뉴스에도 엄청 많이 기사가 나오고 이게 마우리치오 카텔란이라는 작가의 작품인데 이 사람이 옛날에도 이런 비슷한이라고 하면 되나? 아무튼 이런 좀 특이한 그 예술 작품을 많이 전시했었는데 그 옛날에 유명한 게 그 아메리카란 작품 그거 황금 병기 있잖아요. 그 구겐하임 미술관에 실제로 작동하는 병기가 전시된 적이 있는데 이거는 아시죠 다? 그거를 만들었던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이번에 그렇게 해서 전시를 했는데 이게 그 황금 병기가 70억이고 이 바나나 테이프에 붙이니까 1억 4천만 원이 됐습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해요? 이거 바나나 이렇게 테이프 붙이면 1억 4천만 원 되는 겁니까? 나는 별로 이렇게 현대미술의 큰 팬이 아니라서 뭐 별 관심 있게 보진 않았어요? 그럼 그거 뭐 뉴스 나왔을 때 또 뭐 이상한 애가 또 지랄했나 보다 뭐 이런 식. 그냥 나는 그냥 모르겠어. 나 되게 보수적인 사람인가 봐. 나는 미술에 있어서는 되게 보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너 관심도 없었다? 내 관심이 아니었다? 그냥 이게 보통 현대미술은 이제 작가의 이름을 파는 거니까 보통 바나나를 파는 게 아니고 이제 작가의 이름을 파는 거니까 그냥 또 저 작가가 뭔가 엄청 센세이셔널한 걸 했나? 뭐 또 다른 뱅크시인가? 이제 약간 이런 그러고 느낌 넘어갔다. 저도 뱅크시 생각했는데 어쨌거나 신선한 아이디어고 가격 측정은 잘 모르지만 이 사람이 계속 이런 식의 작업을 한다면 뱅크시처럼 밸류가 올라갈 것이고 이미 뭐 옛날 뱅크시보다 훨씬 옛날부터 작품 활동했던 분이고 뱅크시 같은 찌질이랑 어디 여튼 작가 하기 나름이다. 그래서 네 저도 뭐 신선하네 뭐 요즘 별게 다 미술이네 하지만 거기 안에 숨어있는 뭔가 뜻이나 그런 거가 뭘까 이런 궁금증까지 궁금하다가 이제 비트코인을 보셨다. 제가 중국에 있을 때 이 작품이 나왔는데 이게 제가 중국에 있을 때 그 다양한 인종의 친구들이랑 살고 있었어요. 거기 프랑스 친구도 있었고 중국에도 있었고 미국 사람도 있었고 저 한국인도 있었고 뭐 여러 나라의 사람이 있는데
걔네들한테도 그 유럽인이나 뭐 서양 미국인한테도 되게 센세이셔널한 사건이었나 봐요. 이걸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술 마시면서 막 바나나 하나에 1억 4천만 원이라니 이거 자기는 열심히 일해가지고 맨날 애들 가르치면서 몇백만 원 겨우 받고 있는데 너무 슬프다 뭐 이런 얘기를 했던 것이 기억이 나요. 그래서 이거를 보면서 이런 또 질문들이 생각난 거죠. 바나나 덕테이프 이 작품은 왜 비싼 건가? 그리고 이런 개념 미술이라고 하잖아요. 이런 개념 미술품은 소유할 가치가 있는가? 뭐 팝아트 뭐 이런 거가 뭘까? 뭐 이런 질문을 하면서 과연 이게 왜 이런 미술이 나타나게 됐는지 좀 그 역사를 알아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아주 간략하게 후려쳐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미술사를.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마음에 안 들거나 제가 틀린 부분이 있으면 중간중간에 들어와서 얘기하고 수정을 해줘요. 네. 알겠죠? 근데 시간이 없으니까 저희 벌써 꽤 시간이 지나서 고전미술 좀 생략하고 네, 뭐 이런 거 신 그리고 뭐 이런 거 재미없으니까 왜 그게 제일 재밌는데? 아, 그거 제일 재밌어요? 아, 이거 되게 보수적이네. 나 엄청 고수적인 미술. 아, 그 벽화 이런 거 좋아해요? 아니 벽화까지는 아니고 네. 뭔가 약간 그런 신화나 되게 음. 뭐 종교가 있는 건 아니지만 그런 종교를 모티브로 해서 오브제를 그려내는 거에 대한 관심이 좀 지대하게 있었지. 아, 그래요? 네. 당신한테 이따 물어볼 게 참 많네요, 그러면. 안돼. 어쨌든 저는 저의 관심은 그쪽에 없어서 고전 일단 생략했습니다. 인상주의부터 일단 시작하려고. 왜 인상주의부터 시작하려고 하냐면 여기서부터 좀 그림에 자기 주관이 들어가는 것 같아. 나는. 그래서 그게 좀 사람이 뭔가 제가 생각하는 예술의 필요성이 중요해지는 그 딱 순간이 저한테 인상주의인 것 같아서 여기부터 시작하려고 해요. 인상주의가 사실 제도권의 사실주의 작품들과 싸우면서 이렇게 생긴 화풍인데 인상주의가 생긴 여러 가지 뭐 이유가 있겠지만 그 제도권들이 뭐 자기들끼리 뭐 전시를 열고 걔네들을 막 배척하려고 했어. 그런데 재밌었던 거는 얘네들이 막 우리는 이렇게 하고 싶지 않아 이러면서 자기네들끼리 이렇게 전시를 열었단 말이에요. 마치 요즘에 독립 인디밴드 뭐 이런 거 하는 것처럼 자기네들끼리 그냥 그 전시하는데 옆에다가 건물 뭐 빌려가지고 전시를 해요. 그게 또 되게 특이한 모습 같아요. 요즘에 하는 것 같아 보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 전까지 이렇게 소묘에 대한 지나친 강박, 사내가 좋아하는 그리고 역사와 이런 거만 그렸단 말이에요. 그런 거에 대한 반발로 인상파 화가들이 나오게 된 거죠.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분들이 그리는 그림에는 좀 자기의 주관이 들어가 있어요. 여기서부터 좀 추상화가 시작됐다고 생각해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상파 하면은 우리들이 생각하는 게 뭐 빛의 뭐 화가 뭐 이런 비유 같은 거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빛을 봤다는 것은 내가 본 빛이랑 그 사람이 본 빛, 다른 사람이 본 빛이랑 다를 수 있는데 그거를 그렸다는 거, 그 순간을 그렸다는 것만으로도 일단 자기의 주관이 들어간 거야. 그렇게 그림을 담으려 노력한 게 인상주의가 돼요. 인상파 화가들 중에서도 이제 후기 인상파라고 해서 이 사람들끼리도 이제 화풍이 조금씩 나눠지는데 크게 나누면 고갱의 원시주의, 세라의 전묘주의, 고흐의 표현주의, 세잔의 입체주의 뭐 이런 식으로 나누어지고 다양한 모습으로 이렇게 화풍이 발전하는데 영향을 줍니다. 따라오고 있나요? 네. 그래서 하나씩 짧게 말하자면 고갱의 원시주의는 아프리카 미술의 영향을 받은 화려한 색감을 사용한 그림으로 볼 수 있어요. 아닌가요? 왜 웃고 있죠? 맞아요? 왜? 그래서 실제로 고갱이 IT에서 생활하면서 그림을 그렸다고 해요. 거기서 또 뭐 재밌는 얘기도 많은데 뭐 그거 일단 넘어가고 그리고 그 그림이 또 마티스한테도 영향을 주죠. 그게 야스파라는 화풍으로 발전을 하기도 하고 자세히 나중에 찾아보시면 그 두 그림이 좀 비슷한 모습을 보이잖아요. 네. 그리고 세라의 전묘주의 이거 이렇게 막 점으로 찍어서 그리는 그림 그렇게 표현하는 방법을 바꿔보려는 시도였던 것 같아요. 이 사람 역시 마티스나 칸딘스키 같은 작가들한테 영향을 줘요. 이런 게 그 뭔가 바꾸는 거, 표현하는 방법들을 바꾸는 모습에서. 그리고 고흐의 표현주의,
이거는 좀 감정을 표현하려는 고민을 많이 한 화풍이라고 볼 수 있고, 이 사람한테 영향을 많이 받은 작가 중에 하나가 뭉크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세잔 얘기가 나와요. 세잔을 좀 자세하게 얘기하고 싶은데 사람들이 세잔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세잔에 대해서 좀 아시나요? 예전에 홍대에서 예술학과 수업 그냥 학종교로 들었는데 그때 좀 배운 듯? 아, 그래요? 괜찮았어요? 응. 뭐 근데 그 전까지 또 세잔에 대한 정보가 좀 있었나요? 그냥 그 곰브리치 서양미술사 읽었을 때 그냥 좀 이름 보고, 근데 이제 그때는 막 일단 내용이 앞에 고전이 너무 방대하니까 이제 뒤로 갈수록 대충 읽어야겠다 이러고 이제 넘어가서 기억 잘 안 나는 것 같아요. 네. 세잔이 중요한 역할을 한 분인데 이 사람을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나중에 피카소가 자신의 유일한 스승은 세잔이다라는 말을 한 적이 있어요. 그만큼 피카소한테 영향을 많이 준 사람이기도 하고 미술사에서 중요한 사람인데, 이 사람을 짧게 얘기해 보자면 뭔가 정확한 묘사를 하기 위해 노력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보이는 대로 그림을 그려보자라는 게 이 사람의 그 화풍을 한마디로 표현하는 말인 것 같은데, 사람이 이렇게 보는 눈의 착각이 있잖아요. 그거를 제하고 뭔가 그림을 그려보자라고 해서 뭐 같은 그림을 막 계속 그래요. 뭐 막 양한시 뭐 이런 뭐 방법 뭐 만들어 가지고 이거 자세히 모르겠는데 그 근본적인 물체의 질서를 파악하고 표현하려는 시도라고 볼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미학이나 철학에서도 많이 언급되고 입체파의 시조라고 평가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해 보면 눈에 보이는 거 뭐 자연, 뭐 사람들 이런 것을 예술의 주체가 되어 있는 시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전까지도 뭐 그 전에도 그랬고, 예술이 제가 생각하기에 잘 그린 그림이 뭔가 이게 예술이다라고 통용되는 시대였던 것 같아요. 그런가요? 뭐 잘 그린 그림이 예술의 정의가 되는 거는 저는 사진의 발전. 그거는 나중에 얘기고 이때까지 여기까지만 여태까지. 생각을 해봐요. 여기서 뭔가 이게 예술이야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거 뭔가 뭐 그 전에는 뭐 신을 잘 이렇게 막 구도나 뭐지 이런 거 인체의 비례 이런 거를 막 똑같이 그려내는 거를 중시했으니까 네, 그런 거를 하면은 잘 그린 그림이고 멋있는 예술이 되는 거였던 것 같아요. 그쵸, 이 정도 그쵸. 시대까지. 그렇죠. 거기다가 그 뒤에 후기 인상파로 가면 여기서 조금 자신의 주관을 넣은 정도. 해석이 곁들여진. 그래서 제가 뭔가 이렇게 한 줄기로 뭔가 이렇게 미술사 같은 거 인터넷에 검색해보면 이렇게 쭉 한 줄로 이렇게 설명해본 그런 이미지들을 좀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뭔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여기 이후부터는 좀 이렇게 너무 뻗어나가더라고. 그래서 한 줄기로 설명을 하기가 좀 힘든 것 같은데, 뭐 아무튼 여러 다양한 화풍의 작가들이 등장하면서 이게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발전해요. 그래서 피카소가 이렇게 등장하는 시기인데 이때를 현대미술이라고 하기도 하고, 마티스가 또 피카소한테 영향을 줘서 그려진 그림이 아비뇽의 처녀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피카소가 마티스한테 가가지고 막 이렇게 뭐 요즘에 뭐 재밌는 거 없어? 이렇게 하니까 막 조각 같은 거 보여줬대. 그래서 그 보면서 이렇게 이거 괜찮은데? 하고서 이걸 막 그렸다고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그림을 좀 분해를 하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입체파의 화풍도 그렇고 다각도에서 바라본 대상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미지를 일그러뜨리고 비틀고 그러다가 뭐 이 요소를 없애기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점점 그림을 이해하기 어려워지는 화풍이 이제 생기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점점 추상화가 돼가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그 캔버스에 물감으로 그리는 게 아닌 뭐 다양한 그 조각하는 걸 일단 좀 빼고 다양한 재료 같은 걸로 그림을 그린다기보다 뭐 만드는 것 같기도 하고, 약간 고흐도 좀 그런데 고흐는 약간 그림을 그린다기보다 거기에 조각을 한다는 것 같다라고 평가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게 물감을 뭐 엄청 많이 써가지고 옛날에 고흐가 그 동생한테 편지 쓸 때 막 그런 얘기도 있었대. 너 물감을 너무 많이 써서 미안하다. 내가 이렇게 하는 게 맞냐 그러면서 고민을 적은 편지도 남아있대. 어쨌든 메타인지가 잘 되는 양반이네. 그러면서 피카소는 뭐 벽지를 붙인다던가 뭐 기타를 쓴다던가 뭐 이런 것이 이때부터 막 시작되게 돼요. 르네상스 시대부터 표준이 되어온 원근법 사용이
단절되고 그 그림의 새로운 주체가 되는 그림이 그 그림 자체가 새로운 주체가 되는 거 그리고 뒷장의 레디메이드 같은 것도 그 피카소가 그 뭐 담배랑 이런 거를 막 해가지고 했던 것처럼 이게 시초라고 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어때요? 맞는 것 같아요? 뒤샹의 그 조각 전에 나왔던 그 사람 그렸던 작품들 보면 피카소랑 진짜 비슷해가지고. 아, 그래요? 응. 피카소를 많이 따라하고 싶었구나 그 사람이. 그 계단을 내려오는 여잔가 뭐 그거 같은 거 그림 보면은 우리 뒤샹을 너무 이제 레디메이드 그걸로만 알고 있는데 그 사람 그림 작품 보면은 완전 그 약간 모네 같은 느낌도 있고 그러다가 이제 이게 발전이 약간 피카소 화풍으로 발전했다가 이제 갑자기 변기 나오고 약간 이렇게 되는 급진적인 발전을. 그림도 잘 그렸다고 하더라고요. 스케치 같은 거 뭐 보지는 못했는데 같이 예전에 얘기했던 친구가 뭐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근본 있는 사람이에요. 이거를 아까 얘기했듯이 좀 한 줄기로 얘기하기는 좀 무리가 있기는 한 것 같은데 이거를 정리해 보자면 입체주의에서 추상미술, 그리고 신조형주의, 표현주의, 미래파, 다다이즘, 그리고 초현실주의까지 발전해 나가는 거를 뭐 이걸 현대미술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입체파 아까 얘기했고 추상미술을 설명하자면 이게 범위가 좀 저는 넓은 것 같아요. 너무 한 가지의 운동이라고 얘기하기가 약간 어려운 것 같지만 어쨌든 그냥 이렇게 PPT 하듯이 얘기를 해보면 음악을 막 그리고 그림을 연주하고 막 이런 거를 했던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이걸 처음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그너, 리하르트 바그너라는 약간 흑역사가 있는 이분이 바그너 알아요? 바그너? 바그너는 흑역사가 없구나. 히틀러가 바그너 음악을 되게 좋아했어요. 히틀러가 많이 사용을 했어. 그래서 약간 사람들이 좀 그런데 어쨌든 바그너 대단한 사람이에요. 바그너가 이 사람도 저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뭔가의 하나의 뭔가 절대적인 뭐 이론 같은 걸 만들고 싶어 했나 봐. 그래서 사람과 본인이 이론 만들고 싶나요 지금? 아니 저 뭔가 모든 세상을 관통하는 하나의 그 답을 내고 싶어하는 것 같아. 난. 진리 추구? 진리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 근데 이 사람이 좀 그런 것 같아.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이 음악이랑 뭐 그림 어딨어? 이걸 결합해서 종합 예술을 만들어야겠다. 그러면 그런 생각을 하면서 막 작곡을 하고 막 그림을 그리고 뭐 그랬대요. 그림을 아닌가? 작곡을 막 하고 그랬대. 종합 예술가가 되고 싶었나 봐요. 그래서 그 칸딘스키라는 작가도 그 작가를 표현하는 말 중에 울림을 그렸다라는 말도 있더라고요. 이게 이 사람 전에는 그림에 뭐 음표가 들어가거나 이런 게 없었대요. 그런 걸 그리는 거가 없었는데 이 사람이 뭐 처음 했다고 해요. 그래서 뭐 이 사람 뭐 그림을 보면 뭐 음악이 뭐 느껴진다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뭐 그거는 모르겠고 그런 막 여러 가지 시도를 하는데 이게 또 신조형주의로 넘어가서 몬드리안 우리들 모두 다 알고 있는 그거 막 구도 곡선 뭐 이런 거 없이 그냥 막 수평선에다가 막 색깔만 칠해 네모막 있잖아요. 구성만 하는 그런 걸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 표현주의 아까 앞서 고흐의 영향받은 뭐 뭉크 이런 사람이 했던 그런 느낌의 작품들이 또 어느 한 구석에선 하고 있었어. 그리고 뭐 미래주의라는 또 신기한 뭐 화풍은 아니고 예술운동도 생기긴 하는데 이게 좀 재밌는 게 그림을 그리거나 이런 사람이 아니라 마리네티라는 작가가 예술이란 이런 거다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선언을 해요. 낭독문 같은 걸 읽는데요. 그래서 자신의 생각을 알린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좀 개념 미술에 좀 이랑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뭐 좀 그때부터 뭐 사람들이 그랬나 봐요. 그래서 예술 운동이 되어서 이런 것에 영향을 받은 작품들이 만들어졌다고 해요. 이 목표는 뭐 현대 생활의 역동성을 표현한다 뭐 이런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뒤에 동시대 미술, 컨템포러리 아트 뭐 이렇게 해가지고서 묶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다다이즘이나 초현실주의는 사실 현대 미술이라고 하기도 하고 하는데 제 생각에는 이게 뭐 좀 공통분모인 것 같아. 굳이 나누자면. 그래서 뒤에 좀 같이 설명할게요. 그 지금까지 아주 간략하게 후려치기로 얘기했는데 제가 보기에 좀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뭐 왜 이거를 뭐 했고 그런 거가 중요한 것 같아.
그래서 이거를 주체와 객체의 문제로 봤을 때 이 시기에는 예술로서 존재하는 주체가 그림 자체가 된 것 같아요. 그 입체파 그 사람들이 막 뭘 부셔서 조립하고 했던 그 그림. 그리고 표현주의가 인간의 감정을 막 표현하고 뭐 했잖아요. 그리고 초현실주의는 뭐 막 꿈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거 하고. 그리고 다다이즘 이런 거가 설명이 전통적 문명을 부정 기성의 모든 사회적 도박, 속박에서 정신을 개방, 개인의 진정한 근원적 욕구에 충실하고자 한다. 뭐 이러는데 아무튼 그 주체가 되는 게 이전에 얘기했던 그 현대미술이라고 하는 거는 그 그림 그 자체였던 것 같아요. 어때요? 뭐 맞는 것 같아? 그냥 이건 진짜 내 주관이에요. 아니면 아닌 것 같다고 얘기해줘봐. 뭐 정확히 뭐가 기다 아니다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아니 뭐 이런 주체와 그러니까 나는 좀 한 줄기가 주체와 객체 그 관계를 일단 그걸로 좀 나눈 거예요. 정리를 해봤어. 그 미술에 대한 그 주체가 무엇인가. 그 처음에 고전 그런 거는 주체가 되는 게 이런 저쪽에 풍경이라던가 그런 거인 것 같은 거예요. 그쵸. 뭐 보이는 것들 이런 그치. 것들을 그냥 다시 잘 그려내. 그치. 그러면 와 멋있다 이렇게 해서 그치. 예술 이렇게 됐던 거고 현대미술은 그림 자체에서 막 이걸 또 막 부시고 막 조립하고 막 이런 거로 하는 거예요. 맞아요. 맞는 것 같은데. 그게 주체가 되고 이제 제가 왜 다다이즘이랑 초현실주의는 좀 뒤에 놓고 싶었냐면 뭔가 예술가 자체가 그 주체가 되는 것 같아. 내 모습 자체 그 사람 자체가 예술인 거야. 다다이즘부터 얘기를 해보자면 어느 날 그 듀샹이라는 친구가 친구들이랑 막 놀고 있었어. 뉴욕이었던 것 같아. 놀고서 막 걷다가 길가에 있는 가게에 가서 병기를 사요. 그러고 이걸 서명을 하고 전시에 냅니다. 그게 되게 유명한 그 샘이라는 작품이죠. 이게 다다이즘 뭐 이런 거야 레디메이드 화풍의 시초가 되는 건데 이게 예술가 자체가 예술이 되고 그 생각 자체가 예술이 되는 것 같아. 이때부터. 그래서 주체가 예술가로 넘어가는 사건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그렇게 나눴어요. 자, 여기까지 일단 뭐 쭉 아주 간략하게 너무 말도 안 되지만 아주 짧게 얘기했어요. 이제 앞에 나온 문제를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흔하게 막 물감 이렇게 착착 뿌려서 그림을 그렸던 그 잭슨 폴락 있잖아요. 그 사람을 추상 표현주의라고 얘기한대요. 그리고 뭐 신조형주의, 초현실주의 이런 미술 작품들에서 영향을 받은 화풍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게 이 페인팅을 하는 작가 자체가 예술로 변하게 되는 거야. 이 그림도 중요하긴 한데 여기는 약간 전환점이 되는 과도기 같은 느낌이긴 해요. 여기 이 잭슨 폴락 작품들이. 근데 그 유명한 사진이 있어요. 잭슨 폴락이 막 페인트를 이렇게 쫙 뿌리는 사진. 그 본 적 있어요? 그거를 한스 나무트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그냥 찍었대. 그래서 찍어도 돼요. 그러니까 예 찍으세요. 그래서 찍었는데 이 사진이 굉장히 유명해져서 잭슨 폴락이 되게 유명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행위예술의 시초가 되었다라고 평가를 받는 뭐 사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폴락으로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뭐 막 앤디 워홀, 장립실, 바스키아 뭐 이런 사람들 하면서 뭐 팝아트하고 뭐 이렇게 넘어가면서 개념 미술이 시작되는 게 아닌가. 그 주체가 좀 넘어가는 느낌이 또다시. 그러면서 이제 뭐 병기 같은 거 작품 내고 막 주변에 사물, 뭐 그림 이런 것을 지나서 생각 자체가 그 개념 자체가 예술이 되죠. 그 뒤에를 짧게 얘기하면 막 코카콜라 이런 거 인사해서 팔고 뭐 마릴린 먼로 막 하고 막 상어 자르고 막 해골 전시하고 이렇게 막 변해요. 그리고 막 벽화 그리고 쥐 그리고 그러면 부자 되고. 그래서 뭐 이런 게 컨템포러리 아트다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이거는 너무 최신이니까 그냥 넘어가기로 하고. 근데 여기에서 제가 생각했던 거는 뭐 뱅크시의 작품이나 뭐 이런 거를 보면서 이제 저는 그 주체가 좀 관객으로 넘어가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뭐 이 그림은 누구나 그릴 수 있어. 어떻게 보면 그렇잖아요. 뭐 아까 얘기했던 그 바나나를 쫙 붙여. 그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누가 붙이냐가 중요한 거지 뭐. 누가 붙이냐가 중요하기도 하고 그게 이제 주체가 또 어떻게 보면은 관객으로 넘어간 게 아닌가. 그래서 뭐 무엇인가 뭐 만들고 보여주고 하는 게 사람들의 생각이나 인식에 변화를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예술의 목적이 그렇지 않나 라고 생각을
생각하거든요. 어떤 것 같아요? 근데 뭐에 대해서 어떤 것 같아? 자 그러면 다시 질문으로 넘어갈게요. 오케이. 미술 사조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쭈루룩 얘기했다고 했어요. 질문으로 돌아가면 바나나 덕테이프는 그러면 왜 그렇게 비싼 것인가? 자, 마지막 게스트가 왔어요. 본인 소개 좀 해주세요. 일단 그림을 그리고 있고요. 네네. 작품 활동을 그림으로 하고 있고 네네. 그렇습니다. 아, 네. 네. 감사합니다. 준하님. 네. 그래서 다시 질문으로 돌아갈게요. 우리가 뭐 어떤 질문을 하려고 했냐면 그 바나나 덕테이프 그 작품은 왜 비싼 건가? 궁금했어. 왜 비싼 겁니까? 준하 왜 비싼 거예요? 얼마죠? 그 1억 4천만 원이에요. 1억 4천만 원 주고 그거 살 거예요? 지금 어디 보관돼 있죠? 그 작품이? 그 작품은 썩어서 없어졌을 거예요. 그거 얘기를 해줄게. 그거 어떻게 되는 거냐면 그게 바나나 덕테이프를 실제로 전시한 미술관에서 그 한 코미디언이 와가지고 이거를 떼서 먹어버려요. 그러니까 막 사람들 난리가 난 거야. 미술 작품을 훼손했잖아. 근데 미술관장이 와서 의연하게 괜찮아요. 그냥 앞에서 바나나 하나 사오세요. 그러더니 사서 붙여서 끝났어. 다시 대체해서 끝? 그냥 붙이면 돼요. 그러고 붙인 거야. 꽁트네 꽁트. 근데 그래서 그게 또 더 유명해졌어. 그럼 도대체 사람들은 도대체 그럼 이건 뭐였어? 이거 붙였던 아까 그 바나나는? 그러면서 사람들이 더 막 관심을 갖게 된 거지. 근데 이 바나나 덕테이프라는 작품을 사면은 증서 같은 걸 준대요. 이게 진품입니다 라는 증서를 하나 준대. 와. 그게 1억 4천만 원인 거야. 그럼 그 사람은 그냥 그거를 아무 데나 붙이면은 1억 4천만 원이 되는 거야. 어떻게 생각해 이거? 그 종이가 있으면은 이 바나나를 벽에 붙이는 순간 이건 1억 4천만 원이 되고 네가 붙이면 쓰레기가 되는 거야. 그런데 그러면은 증식이 가능한가요? 그 작품이? 아니 그 종이가 3장을 팔았대요. 3명한테만 그 작품을 판 거야. 에디션이 3개밖에 없는 3개밖에 없는 거죠. 리미티드 에디션이었던 거야. 그럼 바나나는 어디서든 갖고 오기만 해서 증서랑 같이 내놓으면? 아이디어를 산 거구나. 아이디어를 산 게 되지. 이게 그래서 개념 미술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왜 비싼 거예요? 나는 근데 오히려 물어보고 싶은 게 그 작가가 작품을 전시할 때 뭐 작가 노트를 자기가 먼저 제공할 수도 있고 혹은 뭐 비평가나 다른 사람들의 의견이 담겨 있는 뭔가 그런 에세이 같은 게 나올 수 있고, 그러니까 나는 왜 이 바나나 덕테이프가 왜 비싼가라고 묻기 전에 그 작가가 내가 가지고 하려고 했던 말이 뭘까라는 거를 반대로 생각해 본 적이 있는지. 나는 이제 사실 잘 모르니까 이 에피소드만 봐서는 되게 허무맹랑하고 웃긴데 이 작가가 생각 없이 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여튼 모르는 상태에서 우리는 보는 건데 우리가 이 작가를 이해하려고 노력은 했는지 나는 이런 생각이 들긴 해요. 왜냐면 난 실제로 궁금하거든. 저 그러면은 한 가지 또 질문을 할게요. 그 말에 대해서. 네. 작가가 설명을 해주지 않으면 모르는 경우도 많은 것 같아. 이 지금 현대 미술의 작품들이 개념 미술로 이렇게 가면서 그러면서 이게 관객들이 소외되는 거야. 뭐 모르겠어. 근데 이걸 뭐 설명을 안 해. 불친절한 작가야. 근데 그럼 뭐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그치. 그러면은 이거는 그냥 관객들은 그냥 이렇게 그려놓은 거 그냥 이렇게 근대에서 했던 뭐 벽화나 이런 걸 보면서 좋다 이렇게 하고 싶을 수도 있는데 그거를 막 불친절하게 이런 게 막 예술이야 하고 하는 게 옳은 건가? 라는 또 생각도 들어. 그렇게 계속 가야 되는 건가? 우리들끼리, 그러니까 작가들끼리만 하하하 이거 예술 히히 이러는 거 아닌가라는 또 생각도 드는 거야. 그거를 근데 계속 가치를 뭐 돈으로 매겨지니까 어쨌든 그렇게 비싼 값에 팔려고 하는 게 옳은 일인가? 라는 생각도 들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왜 너한테 물어보고 싶었던 게 너는 그냥 그림을 그리고 있잖아. 그러면 그거는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한테는 지나간 일인 거야. 할 필요가 없는 거지. 근데 너는 계속 그거를 하고 있잖아. 그런 면에서 어떻게 생각해? 이거를 그러면은
작가들끼리의 뭐 그런 거. 사실 저도 작품 활동을 하곤 있지만 네네. 뭐 제 작품이 엄청 비싼 가격에 이제 팔린다던가 하지는 않고 있기 때문에 아직도 저는 그 예술품이랑 그 네. 예술품이 어느 정도의 돈의 가치가 있는 것인가라는 거에 대해서 네. 아직도 잘 모르겠어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내 작품이 있는데 이제 누가 사고 싶다고 했을 때 이제 내 작품에 대한 가치랑 뭐 여기 들어간 뭐 기본적인 원가나 이런 거를 생각해서 작품 가격을 설정하긴 하지만 네. 그것도 되게 어렵거든요. 아직도 저한테. 네. 그리고 얼마 전에 좀 제가 에피소드가 있어요. 네네. 있는데 얘기해 주세요. 제 작업실이 약간 사무실 같은 공간이거든요. 네네. 네, 근데 이제 옆방이 있는데 옆방이랑 그 약간 가벽 같은 거를 쳤나 봐요. 좀 되게 허술한 벽으로 이제 옆방이랑 나눠져 있거든요. 네네. 근데 그 옆방이 뭘 하는지는 몰라요. 네. 전혀 모르는 그런 상태로 지금 엄청 오랫동안 써오고 있는데 며칠 전에 엄청 추웠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그쪽에 그 동파가 돼가지고 네네. 침수가 된 거예요, 옆방이. 네. 그래서 그 옆방에서 그 물이 이렇게 타고 와가지고 제 작업실에 한 반 정도가 이렇게 약간 이렇게 잠겼어요? 바닥이 잠긴 거예요. 근데 이제 막 그렇게 난리가 나서 이제 수습을 좀 하고 가가지고 하고 나서 보니까 제 작품이 젖었더라고요. 근데 제 작품이 이제 종이에 그렸던 드로잉들이 네. 젖어서 막 쭈글쭈글해지고 막 물 이렇게 자국이 남아가지고 이게 못 쓰게 된 거예요. 한 20장 정도? 근데 이제 주인 아저씨도 오고 옆방 이제 주인도 와가지고 막 의논을 했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의논했는데 너가 피해 입은 금액만큼 계산을 해서 청구를 해달라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얼마 청구했어요? 아직 못했어요. 그러니까 20장에 드로잉에 대한 그 값어치를 계산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제가 그린 지 좀 오래되긴 했는데 되게 아끼는 드로잉들이에요. 근데 보면은 되게 작품성이 막 있진 않아요. 저한테는 엄청 가치가 있는 작품이고 제가 영국에 있을 때 그렸던 작품이거든요. 그래서 되게 애지중지하면서 들고 이렇게 왔어요. 그래서 생각해보면 진짜 거기에 들어간 돈이라든지 뭐 어떤 자원적인 것들이 되게 계산할 수 없는 자원이 들어간 건데 이제 이거를 남들이 보기에는 그냥 종이접기에 이렇게 한 거라서 그 가치를 매기기가 되게 애매하더라고요. 뭐 자신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한 달에 1,000만 원 내라고. 우겨. 나 작가인데 전시도 하고 막 이렇게 보여주는 거야. 아니 그래서 이제 주인 아저씨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인 아저씨는 이제 제가 주인 아저씨가 되게 좋으셔요. 되게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제 저한테 옆방 사람은 예술 같은 거 전혀 모르니까 되게 비싸게 불러라. 덤탱이를 씌워라. 비싸게 부르고 이거 당장 뭐 전시할 건데 팔린다고 하면서 사기쳐라는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냥 알겠다고 생각해보겠다고 하는데 그 작품 제가 판 적이 있어요. 종이 드로잉을 판 적이 있어요. 판 적이 있어서 그거를 이제 계산을 해가지고 제가 청구를 했거든요. 결과는? 네, 청구를 했어요. 얼마 청구했어요? 한 장당 10만 원으로 해가지고 청구를 했어요. 청구를 했는데 그쪽에서 이제 그럼 200이겠구나. 그쵸. 그래서 저는 이제 다 받지 못할 거라는 걸 예상을 하고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청구를 했는데 그쪽에서 다 줬어요. 그 변호사를 변호사한테 이제 자문을 구했더라고요. 그쪽에서. 그래가지고 이제 했는데 그 거래 내역이 있어야 된대요. 근데 거래 내역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작품에 대한 건 없죠. 근데 비슷한 사이즈, 비슷한 시기에 만들어졌던 뭔가 옛날에 거래 명사서를 들이밀면
글쎄요. 그분 말로는 이제 이 작품에 대해서 뭐 거래된 그런 게 있던지 아니면은 뭐 미래에 있어가지고 뭐 어쨌든 이렇게 뭐 문서가 있어야 된대요. 있어야 되고 만약에 거래 내역이 없을 경우에는 법원에 가서 감정을 받아야 된대요. 뭘 감정할 거야? 감정사들이 있대요. 감정하는 사람이 있대요. 그래가지고 그런 사람이 감정하면은 너 뭐 시대 지난 그림 아니야? 그렇게 되면? 그건 취향을 타겠죠. 그거 나도 정확히 모르겠어요. 네, 그런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지. 아무튼 그렇게 얘기를 하길래 이제 다시 이제 청구를 하려고 지금 하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그쪽에서는 이제 뭐 소송까지 가거나 이제 법원까지 가기에는 좀 그러니까 이제 조금 가격을 낮춰서 청구를 다시 해달라 이런 식으로 해서 저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근데 되게 그 뭐랄까 잔인하다는데 되게 사람을 힘들게 저라면 그냥 계속 알아서 하라고 할 것 같아. 소송을 하든지 작품에 대해서 그냥 나라면은 내가 아끼는 작품이고 그러면 근데 그게 나를 지키는 방법이긴 하지. 나라면 네가 만약에 나중에 되게 유명해졌어. 그런 일이 있었대. 막 후려쳐서 팔 수 있는 건 거야. 뭐 사실 뭐 그거 초기작이다 뭐 이러면 그건 뭐 모르겠죠. 뭐 어쨌든 좀 그럴 것 같아. 자신에 대한 뭐 이런 프라이드 이런 거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그냥 그게 뭐 지금 당장 큰 돈이 필요한 게 아니라면은 나는 그걸 지켜볼 것 같아. 계속 뭐 소송을 하시던지 알아서 하시고 하면서 네 돈 드는 건 아니잖아. 그럴 것 같아요. 왜 내 의견을 얘기하고 있지? 근데 일단 너무 속상할 것 같아. 영국에서부터 했던 다시 돌아가서 그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아니 그거 왜 바닥에 널브러 놓은 게 아니고 가방에 넣어놨어요. 이렇게 천 가방에 넣어놨더니 천에서 이게 물이 타고 올라와서 다 안에 넣어놨던 게 이제 젖은 거죠. 이거 먼저 해결하고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저도 보상을 받고 싶어요. 이제 받고 싶기 때문에 합리적인 금액을 제시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 어처구니 없는 그쪽 입장에서 어처구니 없다고 생각이 되면은 안 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어느 정도 합의를 보려고 이제 하는 중인 건데 그게 그래서 이게 좀 아까도 얘기했지만 좀 비슷한 질문으로 시대가 이렇게 뭔가 개념 미술이라던가 뭐 설치 미술이라던가 뭐 어쩌고 이렇게 변하고 있단 말이야. 그런데 그림을 그릴 필요가 있는가? 사람들은 그거를 보면서 가치를 인정해주지 않는 거잖아. 아까 그 아저씨도 그렇고. 근데 그 아저씨는 오히려 그 그림에 대해서 더 인정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갑자기 막 뱅크시였어. 근데 이게 제가 드는 생각은 뭐 계속 얘기했듯이 뭐 아이디어로 이제 승부를 본다, 뭐 개념 미술이 뭐 그런 거다라는데 본질적으로 생각해 보면 작가의 선택, 그러니까 옛날에는 작가가 물감을 써서 내가 이 캔버스 어디에 점을 찍어서 이렇게 나무를 그리겠다가 작가의 선택으로 나온 결과가 우리가 보는 뭐 풍경화라던가 정물화라던가 뭔가 이런 거고, 요즘의 작가의 선택은 나는 도구를 쓰지 않겠다라는 선택, 이런 식으로 개념 미술이 단지 그냥 그리고 안 그리고의 문제가 아니라 작가가 어떤 걸 선택하느냐, 이런 거에 더 포커스를 맞춘다면 이게 그러면 그 그림이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 거야? 그래서 그러니까 눈이 아니라 정신 같은 걸로 이해받길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미술도 그렇고 영화도 그렇고 뭐 사진도 그렇고 다 영화 같은 것도 딱 보고 났을 때 내가 느끼는 무언가가 있으니까 이제 그 사람에 대한 뭐 감독이 했던 거를 찾아본다던가 뭔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꼬리가 이어지는 것처럼, 그러니까 뭔가를 보고 자기가 느껴서 나오는 감정이 그 영화를 보고 났을 때 남는 거라고 생각하면 미술도 똑같이 그냥 선택 그 툴만 다른 거예요. 제가 생각했을 땐. 그래서 작가한테 너는 왜 친절하게 작가 노트를 안 줘? 왜 너한테 뭐 작품에 대해서 설명을 해봐. 뭔가 이런 걸 요구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걸 보고 그냥 느끼고 거기서 이제 좀 점차적으로 정신이나 뭔가 감정이 풍요로워지는 걸 느끼는 도구? 그런 파트?
점점 되어 간다고 생각을 해서 질문이 뭐였죠? 아니 그러면은 그림을 왜 그리냐고. 그러니까 그림을 굳이 그림을 왜 그리는 거야? 이게 이것도 산이한테도 물어보고 싶은 얘기인데 그런 고전주의의 그런 미술 같은 거 이런 거 좋아한다고 했잖아. 그거를 그러면은 막 누가 지금 나왔어. 그래서 막 신을 막 그리고 있어. 그러면 그게 요즘같이 과학을 맹신하는 과학의 종교 같은 시대에 무슨 의미가 있는 거야? 아니 근데 이게 되게 과학이 종교 같다고 얘기를 하지만 우리 실제로 이 나라에서 종교인들의 비율이 과학을 종교라고 여기는 것만큼 적나? 라고 생각하면 그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그럼 그 사람들의 그 사람들이 보니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나는 유행 어쨌든 뭐 시대가 지나서 이게 뭐 이거는 옛날 방식의 표현 방식이 어쩌고저쩌고 아니고 그냥 시대가 지나가면서 시간이 흘러가면서 어떤 것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선택지가 늘어난 거지. 똑같이 만약에 예를 들어 뭐 어떤 신이라는 오브제를 표현을 하고 싶어요. 그럼 어느 시대에는 첨탑을 높이 쌓아 올린 거고 요즘 시대에는 그 하나의 방법으로 뭐 글을 쓸 수도 있는 거고 이제 이런 방식으로 우리에게 수단이 더 많이 주어지는 거지. 진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게 막 뭐 이거는 철진한 방식. 우리 뭐 지금 첨탑 쌓는다고 이게 막 글쎄 이제 이거는 이제 잘 하면은 이것도 나는 이게 뭐 야 저거 되게 시대 지난 방식이잖아. 난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거라 생각하거든. 요즘 뭐 미술하는 사람들이 그렇다고 뭐 요즘 그렇다고 왜 이렇게 당신이 이렇게 앉아있는 모습을 똑같이 그려내. 실력 아주 좋게 똑같이 그려내. 이거를 이거 미술 아니잖아 이제. 이거는 완전 옛날 방식이니까 아무도 이렇게 이야기하진 않는다고 생각을 하거든 나는 개인적으로. 또 뭐 슈퍼리얼리즘이라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펜화 엄청 잘 그리는 것도 굉장히 높게 가치를 쳐주고 나는 그냥 새로운 수단이 생겨날 때 사람들이 거기에 관심을 가지는 거지 시대를 지난 것들이 의미를 잃는다고 생각을 하진 않아서 그래요? 네. 동의합니다. 네. 사실 그림이라는 거가 되게 거창하게 생각하면 뭐 되게 막 뭐 몇 억짜리 그림 뭐 아니면 뭐 오래된 그림 뭐 그렇지만 되게 우리 일상이랑 가깝게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뭐 이렇게 낙서를 한다든지 그런 것들 되게 사소한 그런 그림 활동을 통해서 우리가 즐거움을 느낄 수도 있는 거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그림을 좋아하기도 하고 네네. 하기 때문에 그림이 주는 어떤 본능적인 어떤 즐거움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은 아주 삐딱하게 받아들여서 나같이 돈의 노예들은 이거를 아주 효율적인 그런 방법으로 생각합시다. 그러면은 아까 그 바나나 덕테이프처럼 갑자기 막 엄청난 사람의 관심을 받을 수 있어. 엄청난 사람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었어. 근데 그림을 그려. 그것도 물론 영향을 줄 수 있고 다른 장르이기도 하지. 근데 묻혀버릴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야. 그냥 뭔가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그래도 뭔가 이게 돈도 좀 벌던지 뭐 직업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이걸로 뭔가 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면은 이걸 사람들이 많이 볼 수 있게 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에 있어서 물론 뭐 심미안적으로 이렇게 보고서 하는 즐거움이 있겠지만 영향력이 너무 적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또 드는 거야. 왜 그러냐면 피카소가 한번 그런 적이 있대. 자기가 이건 또 다른 얘기기도 한데 자기가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림을 그릴까? 나만의 왜 화풍을 만들어야 될까라는 고민을 젊었을 때 했다는 거야. 근데 그렇게 좋아하는 그림 그리고 하면 돈을 좀 벌고 이렇게 적당히 살다가 중년에 화가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러면 나는 좀 가난하더라도 뭔가 나만의 화풍을 만드는 게 좋겠다 해가지고 뭔가를 계속 연구하고 하면서 입체파가 나온 거라고 들었거든. 그런 의미에서 뭔가 새로운 거를 갈구해야 되는 게 아니야? 라는 질문이 있는 거죠. 나는 요즘 시대에 이제 새로운 게 더 있나 싶기도 하고. 그래요? 난 이제 결국 아니 근데 포스트 모더니즘 자체가 애초에 이미 존재하는 것들을 해체해서 거기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자 자체가 이미 새로운 것은 없다는 거를 전제하는 거니까 뭐 바나나 덕테이프도 바나나가 없던 것도 아니고 덕테이프 없던 것도 아니고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 이게 새로운 그리고 그 뭐지? 이 카텔란 어쨌든 뭐 앤디 워홀이든 뭐 카텔란이든 뭐 뱅크시든 어쨌든 사람의 이름을 사는 거지 작품을 사는 건 아니고 아까 퀵하게 검색해 보니까 이 양반은 뭐
큐레이션도 되게 오랫동안 해오고 그러니까 자기가 이 사람이 해오던 큐레이션과 퍼블리싱의 역사를 사고 그 권위를 사는 거지. 사람들 야 바나나 덕택 부처가 천재적이다 이러고 이제 막 그거에 감동해서 그걸 산 건 아니니까. 그러면 그 사람이 해왔던 일이 그 가격인 거네. 그러면 그 사람 자체가 예술이 된 거네. 그렇지. 나는 그렇게 생각해. 현대미술. 현대미술. 그 사람이 쌓아왔던 그런 업적이나 역사를 사는 거, 그 권위를 사는 거라고 생각해. 나는. 그 사람이 정말 막 옛날에 막 그 캔 미개봉 깡통 파는 그 사람 누구죠? 그거 있지 않아? 앤디 워홀? 그게 앤디 워홀인가? 그거는 그거는 실크 스크린. 실크 스크린 말고 막 깡통에 맞아. 뭐 이상한 거 담아가지고 막 뭔지 모른다고 하면서 팔았었잖아. 깡통에 뭐 담아서 파는 거 잘 모르겠네. 그거 뭐 팔았었는데 뭐 그런 거 또 팔리는 그런 건가 그러면? 그 사람이 그 전에 뭐 해왔던 그런 게 있기 때문에? 해왔던 게 있으니까. 내가 지금 나가가지고 통조림 까가지고 여기다 쓰레기 담아가지고 팔면은 뭐야 왜 쓰레기 나한테 버려 이럴 거 아니에요. 그게 그럼 무슨 의미냐는 거지. 그런데 그걸 막 사람이 사. 이 사람이 뭐 옛날에 큐레이션도 하고 막 이랬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그럼 그런 의미가 있을 수 있는 거지. 아니 예술도 제도권이란 게 있고 역사가 있고 그런 건데 그런 걸 다 무시할 순 없죠. 그러니까 미술과 뭐 가성비 이런 거를 같이 취하려 하지 마세요. 왜냐면 보이지 않는 시간들을 쌓아온 게 그 작가들이기 때문에. 맞아. 아니 그러면 그거야말로 뭔가 왜 그런 말 있잖아요. 버티는 놈이 이기는 거라고. 전 미술계는 그렇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니 그러면 그거야말로 뭔가 실제로 존재하는 뭔가 뭐 그림이 됐든 음악이 됐든 이런 것 그 하나의 작품이 중요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쌓아온 그 업적이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업적을 쌓아온 사람이 의도를 가지고 만들어낸 무언가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있긴 정말 뭐 그 사람이 뭐 태양마트 잘 뭐 마시고 예를 들어 여기다 무슨 분홍색 물감 푼 물 뭐 해가지고 새롭게 이름 명명했어. 네. 그러면 이 사람의 어떤 역사에 기반해서 아이디어를 낸 이거를 소비를 하는 거지. 다 같이 소비를 하는 거지. 정말 뭐 분홍색 물이 들어가 있는 태양의 마테차만 독립적인 아예 맥락을 다 소거하고 이것만 소비하진 않는다 이런 거지. 저 맥락이라는 게 있죠. 그 사람이 만약에 어떤 작품을 했는데 그 사람의 작품 이전의 작품들을 쭉 보면서 지금의 이런 작품이 나온 게 이해가 된다 라고 했을 때 이 작품의 가치가 더 높아지는 거기 때문에 그 유명한 작가들도 보면은 작품들이 막 바뀌기도 했잖아요. 중간에 이렇게 이런 생각하다가 이건 다르게 해볼까 해서 다른 식으로 발전을 시키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런 역사들을 쭉 되돌아보잖아요. 그 작가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그래서 그런 면에서 그런 과거의 그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